1997년의 시작은 화려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사상 첫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를 열었고, 선진국들의 모임이라는 OEC에 가입하며 유례없는 낙관론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조명 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미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준의 거대한 균열이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월 23일, 재계 서열 14위였던 한보철강이 부도를 맞으며 그 균열은 마침내 수면 위로 터져나옵니다. 5조 원이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천문학적인 부채 규모는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은 단순히 기업의 파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자금 사정이 최악이었던 기업에 어떻게 그토록 거대한 대출이 가능했는지, 그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인 것은 아닌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했습니다. 세간의 의혹은 단 하나의 장소, 권력의 정점인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무런 공식 직함도 없이 소통령이라 불리던 한 남자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숨겨진 진실을 끝까지 따라가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듣고 싶은 다음 사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1997년 초겨울의 차가운 공기는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를 알리는 예보와도 같았습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금융실명제를 전격 실시하고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며 국민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권 말기에 접어들며 분위기는 급반전되었습니다.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이 주도한 무리한 대출과 특혜 의혹은 단순한 기업 비리를 넘어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히는 대형 정치 스캔들로 비화했습니다. 검찰의 내사가 시작되자마자 수사팀이 맞닥뜨린 벽은 견고했습니다. 한보철강에 흘러들어간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던 중 수사팀은 일련의 메모와 장부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그 이름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인 국정 운영 라인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인사와 이권 개입의 중심에 서 있다는 소문의 주인공, 바로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였습니다. 당시 여의도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현직 장관들도 그를 거치지 않으면 자리를 보존하기 어렵다는 말이 공공연한 비밀처럼 떠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그 실체를 입체적으로 드러내어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성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분위기는 평소보다 훨씬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수사관들 사이에서도 김현철이라는 이름은 금기어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일 쏟아지는 보도는 한보의 특혜대출 배후에 청와대 실세가 개입했다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지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대통령은 부패를 척결한다고 했지만 정작 자신의 아들은 권력의 그늘 아래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라는 질문이 대한민국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당시 청와대 내부 분위기는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대통령은 아들에 대한 의혹을 정치적 공세로 치부하려 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정황들은 점점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김현철 씨는 당시 YS 정권의 기획통으로 불리며 여론조사와 선거 전략을 담당했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눈과 귀를 대신한다는 명분으로 청와대 밖의 별도 사무실에서 수많은 정계, 재계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이 은밀한 네트워크는 공적인 감시 체계를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1997년 2월, 한보 비리 사건에 대한 1차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검찰은 정태수 회장과 정치인 몇 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 지으려 했습니다. 김현철 씨에 대해서는 혐의를 찾을 수 없다는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습니다.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시민단체와 대학생들은 연일 거리로 나와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양심 선언에 가까운 비판의 목소리가 퍼져나왔습니다. 여론의 압박은 정권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훗날 당시를 회상하며 CCTV도 디지털 포렌식도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이었지만 사람들의 진술과 사적인 기록들 속에 남은 흔적은 지울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곳곳에서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김현철 씨가 주도했다는 비선 조직의 운영 실태, 그리고 그들이 기업들로부터 받은 활동비의 성격에 대한 증언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치 자금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매개로 한 부적절한 거래의 징후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사법 처리된 전례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곧 정권의 붕괴를 의미할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1997년의 봄은 그 어느 때보다 혹독했습니다. 경제는 한보의 부도를 기점으로 연쇄도산의 공포에 휩싸였고 민심은 청와대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검찰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성역으로 여겨졌던 소통령의 집무실, 아니 그가 숨겨두었던 권력의 아지트를 직접 열어젖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우연한 기업의 부도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끝은 대한민국 권력구조의 지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대한 수술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남산의 외교안보연구원 두근과 강남의 특급 호텔들에서 이루어졌다던 그 은밀한 접대와 권력의 그늘 속 대화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검찰이 확보하기 시작한 계좌 추적 격언은 상상을 초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김현철이라는 인물이 지닌 권력의 무게는 그가 가진 직함이 아니라 그가 누구의 아들이냐는 사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소불위의 힘이 사적인 이익과 결합했을 때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마비되는지를 대한민국은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의 그 길고 긴 수사의 사막은 이렇게 올랐습니다. 과연 그는 정말로 아무런 죄가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가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괴물을 키워내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는 단 한 번도 공직에 몸담은 적이 없었습니다. 투표를 통해 선출된 공직자도 아니었고 임명직 공무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대한민국의 권력 지형도에서 그의 이름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소통령이라 불렀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지위 하나로 국정 전반에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행사하던 인물, 김현철. 그는 과연 어떻게 문민정부의 거대한 그림자가 되었을까요? 김현철 씨의 권력은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인태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아버지 김영삼 후보를 돕기 위해 현대적인 여론조사와 데이터 분석 기법을 도입했습니다. 당시 한국 정치권에서는 생소했던 과학적 선거 전략을 진두지휘하며 아버지를 청와대의 주인으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이른바 광화문 팀이라 불리는 별도의 비선 조직을 구축하게 됩니다. 전문가와 측근들로 구성된 이 조직은 정식 청와대 참모진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민심을 읽어냈고 김영삼 대통령은 아들의 감각과 충성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정권 출범 후 그의 위상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공식적인 직함은 없었지만 그는 청와대 부속실과 민정수석실을 넘나들며 국정정보의 핵심에 접근했습니다. 정부의 고위직 인사부터 주요 정책 결정에 이르기까지 그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장관 임명장이나 공기업 사장 자리를 두고 현철 씨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 정도였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의 공적 시스템이 한 개인의 혈연적 지위에 의해 무력화되고 있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가 운영하던 서울 광화문의 한 사무실은 그림자 내각의 본부와 같았습니다.
이곳에는 매일같이 줄을 대르는 정계 인사들과 기업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보는 그에게 집중되었고 그 정보는 곧 권력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보고되는 정보를 선별하고 가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눈과 귀를 독점함으로써 그는 실질적인 이인자를 넘어선 존재가 되었습니다. 문민정부가 내세웠던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기치 아래 정작 가장 큰 부패의 불씨가 청와대 내부에서 자라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의 힘이 강해질수록 부작용도 커졌습니다. 공적 라인에 있는 참모들과의 갈등은 깊어졌고 공식적인 보고체계는 무너졌습니다. 김현철 씨의 주변에는 이권을 노리는 불나방 같은 인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반패막이를 이용해 각종 인허가와 사업 이권에 개입하려 했습니다. 훗날 밝혀진 수사 결과에 따르면 그는 기업인들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막대한 자금을 수수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권력형 비리의 징후였으나 정권 초기 그 누구도 이를 정면으로 문제 삼지 못했습니다. 사법기관조차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성역 앞에선 눈을 감았습니다. 특히 그는 방송계와 언론계 인사에도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여론을 장악하는 것이 정권 유지의 핵심이라고 판단한 그는 자신에게 우호적인 인물들을 요직에 배치하며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훗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국정농단이라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당시 정계에서는 김현철을 모르면 정직을 할 수 없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베일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석상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전화 한 통으로 장관의 거취를 결정짓는 냉혹한 실력자로 군림했습니다. 그를 지켜본 이들은 김현철 씨가 가진 특유의 권력 감각에 주목합니다. 그는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보고를 반기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에게 그는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가장 믿음직한 정치적 동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맹목적인 신뢰는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자식의 과오를 보지 못한 아버지와 아버지의 권력을 자신의 것처럼 휘두른 아들. 이들의 관계는 점차 문민정부라는 거대한 함선을 침몰시키는 암초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1997년 한부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김현철 씨는 자신을 향한 의혹을 정치적 모함이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오직 아버지를 위해 헌신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지하 깊숙한 곳에서 흐르는 물줄기가 언젠가는 지표면을 뚫고 나오듯 그가 쌓아올린 비선 권력의 성벽에도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세간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고 소통령이라는 화려한 쇠시거는 곧 권력형 비리의 주범이라는 주홍 글씨로 바뀔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역사는 말합니다. 권력이 집중되고 감시가 사라진 곳에는 반드시 부패가 싹튼다고 말입니다. 김현철 씨는 그 법칙의 가장 적나라한 예시였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정권을 수호하는 파수꾼이라 믿었을지 모르나 결과적으로는 정권의 도덕적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중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그에게 그런 권한을 주었는가? 그리고 그가 장막 뒤에서 주고받은 거래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의 존재 자체가 문민정부의 모순이었습니다. 부패를 청산하겠다는 정권에서 그 부패의 정점에 대통령의 아들이 서 있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1997년의 봄이 다가올수록 그를 둘러싼 공기는 점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경고음을 외면한 채 그는 자신이 만든 권력의 미로 속에서 마지막 탈출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할 진실은 그 어떤 미로보다 잔혹하고 차가운
법의 심판이었습니다. 1997년 1월 23일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던 한보철강이 최종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피해만으로도 한국 사회는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더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 부채의 규모였습니다. 당시 돈으로 5조 원,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 수십조 원에 달하는 그 엄청난 금액이 자본금도 변변치 않았던 한 기업에 어떻게 흘러들어갈 수 있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대출이었습니다. 시중은행의 대출 심사 시스템은 마비된 듯 보였고 금융당국의 감시는 철저히 무력화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강력한 입김 없이는 성립될 수 없는 이른바 기획된 특혜의 냄새가 짙게 풍겼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한보그룹의 정태소 회장이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이른바 로비의 귀재로 통하던 인물이었고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권력의 핵심부와 끊임없이 접촉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수사팀이 한보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면서 마주한 것은 거대한 정경유착의 늪이었습니다. 은행장들은 위에서 시켰다는 모호한 답변만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위는 어디인가? 금융권을 움직이고 국가 정책을 비틀어 특정 기업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몰아줄 수 있는 그 절대적인 힘의 근원지는 어디인가? 세간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청와대,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강력한 실세로 통하던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에게 쏠렸습니다. 당시 한보 사태를 취재하던 기자들은 기묘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정태소 회장이 거액의 대출을 받을 때마다 김현철 씨의 측근들이나 그와 연계된 비선 조직원들이 주변에서 목격되었다는 증언이 쏟아진 것입니다. 공식적인 대출 창구가 아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밀실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이른바 은밀한 네트워크가 국가 경제 시스템을 우회하여 특정 기업의 금고를 채워주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것은 경제 논리가 아닌 권력 논리에 의한 자산 배분이었으며 그 결과는 국가 금융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한보청문회는 전 국민적인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정태소 회장은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 돈을 준 사람은 있지만 받은 사람은 없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이 확보한 이른바 한보 리스트에는 수많은 여야 정치인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리스트의 정점 혹은 그 리스트를 조율할 수 있는 마크의 인물로 김현철 씨가 지목되었습니다. 그는 당시 나는 한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강하게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둘러싼 정황 증거들은 점점 더 촘촘하게 그를 옥죄해오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보 사태를 대한민국 자본주의의 가장 어두운 단면이라고 평가합니다. 기업은 정치권에 자금을 제공하고 정치권은 그 대가로 은행을 압박해 특혜 대출을 보장하는 악순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적절한 관계의 중심에 대통령의 가족이 연루되었다는 사실은 문민정부가 쌓아온 도덕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들었습니다. 특히 김현철 씨가 관여했다고 의심받는 부분은 단순한 자금 수수를 넘어 국가의 자원 배분 우선순위를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변경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국가 운영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시간이 갈수록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핵심 증거가 될 만한 장부들은 이미 폐기되었거나 은닉된 상태였고 관련자들은 입을 맞춘 듯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의 압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녁 뉴스에서는 한보의 부당대출 규모가 업데이트되었고 그 자금이 결국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은 극에 달했습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5조 원이라는 돈이 공중으로 사라질 때까지 국가의 감시체계는 왜 작동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 감시체계를 멈추게 한 힘은 누구로부터 나왔는가?
이 과정에서 김현철 씨의 비선 조직인 광화문 팀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공식적인 정부 기관은 아니었지만 실제로는 장관급 인사들조차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실질적인 권력기구처럼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한보의 정태수 회장이 이 비선 조직을 통해 청와대에 선을 대려했다는 구체적인 진술들이 확보되었습니다. 권력의 그늘 속에서 이루어진 은밀한 접대와 이권 개입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며 사건은 이제 기업 비리를 넘어 정권 퇴진 위기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한보 사태는 대한민국 경제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시작된 사업이 결국은 권력자의 아들과 부패한 기업인의 탐욕이 결합된 거대한 사기극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한국의 대외 신인도는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외국의 투자가들은 한국의 정경유착 시스템에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고, 이는 훗날 닥쳐올 국가 부도 사태의 전조현상이 되었습니다. 김현철 씨는 여전히 자신은 결백하며 모든 것은 주변 사람들의 과인 충성이나 모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이 그의 계좌와 주변 인물들의 자금 흐름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하면서 그가 감추고 싶어 했던 진실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보라는 기업 하나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권력구조의 심장부에서 벌어지고 있던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부패의 실체였습니다. 어둠으로 가는 문은 이미 열렸습니다. 그 문 너머에는 대한민국을 뒤흔들 충격적인 진실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보의 대지진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수사의 칼날은 더 깊숙한 곳, 바로 소통령이라 불리던 남자의 침실 앞까지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는 이 거대한 파도를 피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만든 권력의 늪에 스스로 침몰하게 될까요? 1997년의 봄은 유난히도 시리고 가혹했습니다. 한보 사태라는 전대미문의 경제적 재앙 앞에서 국민들은 허탈함을 넘어선 거대한 분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화살촉은 한 곳을 향해 예리하게 갈려 있었습니다. 바로 소통령 김현철. 초기 수사에서 검찰이 그에게 면죄부를 주었을 때 민심은 폭발했습니다. 서울 시내대학교 교정에는 그의 구속을 촉구하는 대자보가 붙었고, 시민단체들은 연일 검찰청 앞에서 성역 없는 수사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이토록 전 국민적인 압박을 받으며 진행된 수사는 전례가 없었습니다. 검찰은 이제 정권의 안위가 아니라 조직의 생존을 위해 칼을 뽑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폭풍 전야였습니다. 1차 수사 결과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검찰은 결국 재수사라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수사팀 내부의 고뇌는 깊었습니다. 대상은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자 정권의 실질적인 기획자였습니다. 수사관들 사이에서는 이 수사가 끝나면 우리 중 누구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장한 각오가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여론의 파도는 그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언론은 매일같이 김현철 씨의 행적을 추적하며 새로운 의혹을 쏟아냈습니다. 그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호텔에서 비밀 회동을 가졌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은밀한 거래가 오갔는지에 대한 제보들이 빗발쳤습니다. 김현철 씨의 대응은 처음에는 당당했습니다. 그는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향한 모든 의혹을 정치적 공작이자 근거 없는 비방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은 국정에 관여한 적이 없으며 오직 아버지의 보좌를 위해 개인적인 조언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해명은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아무런 직함도 없는 대통령의 아들이 왜 국가의 핵심 정보에 접근하고
장관들과 수시로 접촉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권력의 전횡으로 비춰지진 것입니다. 수사팀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김현철 씨 본인을 직접 압박하기보다는 그의 주변 인물들과 자금 관리인들을 먼저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외곽 때리기였습니다. 그의 비선 조직원들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단행되었고, 그들의 진술 조서에는 김현철 씨의 영향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정황들이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의 지시로 움직였는가? 그 자금의 출처는 어디인가? 라는 검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침묵하던 관계자들도 거세지는 여론의 압박과 증거물 앞에서는 조금씩 입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당시 수사팀이 활용한 계좌 추적 기법이었습니다. 수천 개의 계좌를 며칠 밤낮으로 분석하며 돈에 꼬리를 쫓던 수사관들은 기업들이 제공한 자금이 여러 단계를 거쳐 세탁된 후 최종적으로 김현철 씨 측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 자금이 아니라 각종 인허가와 인사 개입에 대한 대가성 뇌물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숨겨진 네트워크의 실체가 데이터로 증명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청와대 내부의 조직적인 방해와 정보 유출 시도가 계속되었습니다. 수사 상황이 실시간으로 피의자 측에 전달된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핵심 증인들이 갑자기 잠적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한 채 이른바 밀실 수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수사 상황 속에서 검찰과 청와대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심리전은 극에 달했습니다. 법과 정의를 지키려는 수사팀과 권력을 수호하려는 세력 간의 피말리는 법적 공방이 대한민국 심장부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시선은 이제 텔레비전 화면에 고정되었습니다. 뉴스 시간마다 수사 속보가 전해졌고, 검찰청 입구는 취재진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법 앞에 성역은 없다는 명제가 과연 대한민국에서 실현될 것인가? 사람들은 의구심과 기대를 동시에 품고 검찰의 입을 주시했습니다. 당시 프로파일링 전문가들은 김현철 씨의 심리 상태를 극도의 불안감을 자신감으로 위장하고 있는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한 청년이 거대한 법의 심판대 앞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과정은 그 자체로 한편의 드라마와 같았습니다.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던 1997년 5월, 검찰은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김현철 씨가 기업들로부터 받은 수십억 원대의 자금 중 일부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이를 은닉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입니다. 이는 조세 포탈과 알선 수재 혐의를 적용하기에 충분한 근거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그를 소환하여 직접 신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숨막히는 수사망이 점점 더 좁혀오자 김현철 씨의 당당하던 기세도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동정하는 여론을 형성하려 애썼지만 이미 등 돌린 민심은 차가웠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한 개인의 몰락을 넘어 권력이 사유화되었던 시대와의 결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는 검찰의 소환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내놓을 것인가? 그리고 정권의 최고 권력자인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쇠랑을 차는 모습을 어떻게 지켜볼 것인가? 긴장감은 극도로 고조되었고, 대한민국은 숨을 죽인 채 그 역사의 현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범죄자를 처벌하는 과정이 아니라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다시 세우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1997년의 봄은 그렇게 뜨겁고도
차갑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수사는 거대한 벽에 가로막힌 듯 보였습니다. 핵심 인물들은 입을 맞춘 듯 침묵했고 돈의 흐름은 복잡하게 얽힌 차명 계좌의 미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의외의 장소에서 그 꼬리를 드러냈습니다. 검찰 수사팀이 김현철 씨의 최측근이자 자금 관리인으로 의심받던 이들의 사무실과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하던 중 낡은 수첩과 몇 권의 장부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일정표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대한민국 권력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은밀한 거래의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른바 스모킹건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기록물들에는 날짜와 장소, 그리고 함께 만난 인물들의 이름이 암호처럼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이 암호들을 해독하며 계좌 추적 결과와 대조하자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특정 대기업의 임원을 만난 직후 제3자의 명의를 빌린 계좌로 거액의 현금이 입금된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명목은 활동비 혹은 정치적 후원이었지만 그 성격은 명백했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그늘 아래서 제공되는 유무형의 편의에 대한 대가, 즉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상납금이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김현철 씨가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자금의 규모가 수십억 원대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그는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고등학교 동창이나 사회적 친분이 있는 지인들의 이름을 빌려 수십 개의 차명 계좌를 운영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자금 세탁의 수법이었으며 금융실명제를 정권의 최대 업적으로 내세웠던 김영삼 정부에게는 뼈아픈 배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법으로 지하자금을 양지로 끌어올리려 했으나 아들은 그 법의 망을 피해 다시금 어둠 속으로 거액의 자금을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부 속에는 김현철 씨가 단순한 자금 수수를 넘어 국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개입했음을 시사하는 메모들도 발견되었습니다. 정부 부처의 인사발령 예정자 명단, 특정 사업의 인허가 진행 상황 등이 그의 손을 거쳐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권력형 알선 수재의 결정적 증거로 판단했습니다. 그는 공식적인 직함이 없었기에 그 어떤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 구조 속에서 오직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상징적 권위만을 휘두르며 이권을 챙겨왔던 것입니다. 수사팀이 주목한 또 다른 지점은 조세 포탈 혐의였습니다. 그는 기업들로부터 받은 거액의 돈을 증여세나 소득세 신고 없이 은닉했습니다. 검찰은 그가 포탈한 세금의 규모만도 수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비난을 넘어 사법 처리를 가능케 하는 확실한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그의 수첩은 단순한 기록장이 아니라 권력이 어떻게 사유화되고 거래되는지를 보여주는 치욕스러운 보고서였다고 회상했습니다. 압수된 자료들 중에는 그가 비선 조직인 광화문 팀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체계적으로 자금을 관리했는지 보여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언론계 인사들을 관리하며 선거 전략을 짜는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모든 비용은 기업들이 건넨 검은 돈으로 충당되었습니다. 기업들은 미래의 권력에 줄을 대기 위해 혹은 현재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기꺼이 그에게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검찰의 신문 과정에서 증거들이 하나둘 제시되자 그동안 당당함을 유지하던 김현철 씨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모르는 일이다 라며 회피하던 그는 자신의 필적으로 적힌 메모와 구체적인 입금 내역 앞에서는 말을 잃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차가운 어조로 그를 압박했습니다. 이 돈이 정말 아버지를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침묵은 길어졌고 그 침묵은 사실상의 시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뇌물수수 사건을 넘어선다고 분석합니다. 그것은 국가의 공적 시스템이 한 개인의 숨겨진 네트워크에 의해 어떻게 잠식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지위가 주는 위압감 앞에 공무원들은 무력했고 기업들은 비굴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비밀 장부 속에 숫자와 이름으로 남겨져 훗날 자신을 파멸시키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1997년 5월 중순, 검찰은 마침내 수사의 모든 퍼즐을 마쳤습니다. 확보된 증거물은 트럭 한 대 분량에 달했습니다. 알선 수재, 조세 포탈, 그리고 국정농단에 가까운 권력남용의 정황들. 이제 검찰의 칼날은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큰 장벽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직 대통령의 결단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감옥으로 보내야 하는 비운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를 등에 업고 세상을 호령했던 아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도 정의로운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검찰청 서고에 쌓인 그 증거의 조각들은 이제 법정에서 준엄한 심판의 근거가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소통령의 시대는 그렇게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었고 그 끝에는 차가운 철창과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밀 장부가 세상에 드러난 순간 그가 쌓아올린 모래성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1997년 2월 25일 대한민국 전역의 TV 앞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문민정부 출범 4주년을 맞는 뜻깊은 날이었지만 화면 속에 나타난 김영삼 대통령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둡고 고참담했습니다. 그는 취임 당시 부정부패는 성역 없이 척결하겠다고 단언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을 법정에 세우며 칼날 같은 정의를 실천했던 그가 이제는 자신의 아들로 인해 고개를 숙여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대국민 담화문이 읽히는 동안 국민들이 느낀 감정은 단순한 실망을 넘어선 배신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운 정의의 집을 아들이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깊은 흉터를 남겼습니다. 이 담화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자식의 허물은 곧 아비의 허물이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시 그가 남긴 세상의 모든 아버지가 그렇듯 자식의 잘못은 곧 자신의 불찰이라는 취지의 발언은 많은 이들에게 복잡한 감정을 안겼습니다. 그것은 한 국가의 통치자로서의 고백이라기보다 자식의 과오 앞에 무력해진 한 평범한 아버지의 탄식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차가웠습니다. 이것이 과연 부모의 불찰이라는 감성적인 단어로 덮어질 수 있는 문제인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권력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조직적 비리가 가정사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대통령의 사과는 수사팀에게도 거대한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고의 권력자가 공개적으로 사과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아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불가피해졌음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한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 주사위는 번져졌다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민정수석실은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을 비호하던 세력들은 하나둘 꼬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언론은 연일 문민정부의 도덕적 파산을 보도했습니다. 당시 사회학자들은 이 현상을 권력의 사유화가 불러온 참극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공들여 쌓아올린 금융실명제라는 공적 시스템이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아들이 숨겨둔 비밀 계좌를 찾아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칼날에 자신의 가족이 베이는 비극적인 운명.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법대로 엄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들을 감옥으로 보내야 하는 비정한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사과 이후에도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냐,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는 악어의 눈물이라며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정치적 수사와 감성적 호소만으로는 이미 터져버린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대통령의 눈물보다 그 눈물 뒤에 가려진 소통령 김현철의 실질적인 혐의와 그가 챙긴 이득의 행방에 더 주목했습니다. 청와대 내부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훗날 당시 대통령의 모습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담화문을 발표하고 돌아온 대통령은 서재에서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으며 식사를 거의 거를 정도로 상심이 컸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고통과는 별개로 국가 운영 시스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수사망은 사과문이 발표된 이후 더욱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성역이 사라진 수사였습니다. 대통령의 사과는 검찰에게 허가서와 같은 역할을 했고 수사팀은 김현철 씨의 주변 인물들을 샅샅이 뒤지며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대한민국 사회는 거대한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을 처단함으로써 법적 정의를 세워야 한다는 다미성과 현직 대통령의 권위가 무너짐으로써 발생할 국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충돌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권자인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문민정부에 대한 신뢰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추락해 있었습니다. 사과문 발표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은 한 자릿수라는 충격적인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정권의 몰락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모델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의 사과문 속에는 뼈를 깎는 아픔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실제로 그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신뢰했던 아들이 자신이 가장 혐오했던 부패의 중심에 서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김영삼이라는 정치인의 일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냉정했습니다. 사과 한마디로 용서받기에 김현철 씨가 관여한 권력의 그늘은 너무 깊고 넓었습니다. 이제 세간의 관심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김현철이 소환될 것인가로 모아졌습니다. 청와대 담벼락 너머로 검찰의 차가운 수사 차량들이 목격될 때마다 국민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대통령의 사과는 끝이 아니라 거대한 비극의 제이막을 여는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내주었고 아들은 여전히 장막 뒤에서 자신의 운명을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정의라는 이름의 기차가 멈추지 않고 달려가고 있던 1997년의 봄, 대한민국은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그 당연한 명제가 실현되는 순간을 목격하기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과가 진정으로 국민의 마음을 돌렸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형식적인 사과가 아닌 진정한 책임 통감을 원했던 국민들에게 대통령의 눈물은 때로는 정치적 테러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치기도 했습니다. 비선 권력의 폐해를 미리 막지 못한 국정 책임자로서의 근본적인 한계가 드러난 셈입니다. 결국 이 사과는 문민정부의 끝을 알리는 종소리와 같았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떨어진 대통령의 눈물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족 비리가 정권에 어떤 치명상을 입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장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1997년 5월 17일, 대한민국 사법 역사의 한 페이지가 새로 쓰이는 날이었습니다.
서초동 검찰청사 앞은 이른 새벽부터 몰려든 취재진과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수백 대의 카메라 렌즈가 검찰청 입구를 향해 일제히 총구처럼 겨눠졌고, 생중계 차량의 안테나들은 긴박하게 전파를 쏘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전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그곳, 이른바 포토라인이라 불리는 차가운 바닥 위의 표식 앞에 한 남자가 섰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권력의 심장부에서 소통령이라 불리며 무서부리의 힘을 휘두르던 김현철 씨였습니다. 짙은색 양복을 입고 굳은 표정으로 나타난 그의 모습은 권력의 정점에서 추락한 한 인간의 초라한 단면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 여러분과 아버지께 죄송하다는 짧은 말을 남긴 채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사과가 그동안 그가 행사했던 은밀한 권력의 무게를 덜어내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국민들은 그가 조사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과연 법이 권력의 가장 깊은 성역까지 제대로 파헤칠 수 있을 것인가를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검찰의 수사팀은 이미 충분한 실탄을 장전하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사실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비선 조직의 장부와 차명 개전해요. 그리고 기업인들의 진술 조서를 하나씩 제시하며 그를 압박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가 특정 기업의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은 정황을 조목조목 따져 물었습니다. 누가 이 돈을 주었습니까? 이 돈의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대통령께도 보고했습니까?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질문 앞에 그는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부인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객관적인 물증들이 그의 발목을 단단히 잡고 있었습니다. 66억 원의 알선 수재와 14억 원의 조세 포탈.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긴 시간의 조사가 이어졌고 밤이 깊어갈수록 검찰청사의 불빛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밤 11시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김현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된 순간 대한민국은 거대한 충격과 함께 묘한 해방감에 휩싸였습니다. 법 앞에 성역은 없다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이 비로소 현실로 증명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사관들에 의해 이끌려 나온 그의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권력의 상징이었던 손이 범죄의 족쇄에 묶인 채 대중 앞에 공개되었습니다. 그를 태운 호송 차량은 서초동을 떠나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로 향했습니다. 한때 청와대의 주인인 아버지를 보좌하며 세상을 호령하던 태자가 이제는 미결수 번호로 불리는 수감 신세가 된 것입니다. 구치소의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는 문민정부의 도덕적 정당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국민들은 텔레비전을 통해 이 광경을 지켜보며 만감이 교차하는 밤을 보냈습니다. 한 시대의 권력이 어떻게 부패하고 그 끝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이라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간다는 전례를 남김으로써 향후 권력형 비리 수사에 대한 강력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이 수사는 단순히 개인의 비리를 단죄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권력 구조에 뿌리 깊게 박힌 비선 정치의 독버섯을 제거하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자신의 아들을 구치소에 보낸 비운의 아버지로 기록되었고 국정 운영 동력은 사실상 마비되었습니다.
1997년 5월 17일의 기록은 단순히 한 명의 실세가 구속된 날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법치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했던 혹독한 통과 의례였습니다. 포토라인에 서서 고개를 떨구었던 김현철 씨의 모습은 이후의 모든 권력자들에게 영원한 권력은 없으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자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준엄한 경고가 되었습니다. 서초동의 밤은 깊었지만 대한민국의 정의를 향한 갈망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김현철 씨는 독방에서 첫날 밤을 보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누렸던 그 화려한 권력이 얼마나 신기루 같은 것이었는지, 혹은 자신의 욕망이 가져온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깨달았을까요? 당시 언론은 그의 수감 소식을 전하며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세운 수사라고 극찬했지만, 한편으로는 경제 위기 속에서 정권의 핵심이 무너진 것에 대한 불안감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구속은 문민정부의 레임덕을 가속화했고, 이는 곧 대한민국을 덮칠 더 큰 폭풍의 전조가 되었습니다. 권력의 그늘 속에서 은밀한 네트워크를 지휘하던 소통령이 몰라 그것은 1990년대 대한민국이 겪어야 했던 가장 드라마틱하고도 뼈아픈 교훈이었습니다. 이제 공은 법정으로 넘어갔습니다. 과연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온전히 시인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병명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할 것인가? 대한민국은 그가 수감된 구치소의 창살 너머를 여전히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5월의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정의라는 이름의 저울은 비로소 수평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여름, 대한민국 사법부의 시선은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대법정으로 쏠렸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찬안, 김현철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법정 안은 방청객들과 취재진으로 가득 찼고 공기마저 팽팽한 긴장감으로 얼어붙은 듯했습니다. 검찰 측석에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베테랑 검사들이, 피고인석 옆에는 국내 굴지의 법무법인 소속 변호인단이 포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형사재판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권력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비선 정치의 실체를 법적으로 규명하고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역사적 시험대였습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낭독하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김현철 씨에게 적용된 핵심 혐의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조세포탈이었습니다. 검찰의 주장은 단호했습니다. 김 씨가 1993년부터 1996년까지 대기업 사장 등 여러 기업인으로부터 각종 이권 개입 및 인사청탁의 대가로 총 66억 원을 수수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14억 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포탈했다는 사실도 조목조목 지시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무런 공직도 없으면서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국정에 개입하고 사적 이익을 취함으로써 국가 기강을 흔들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에 맞선 변호인단의 논리는 정교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김 씨가 받은 돈의 대가성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기업인들이 건넨 돈은 순수한 정치 활동비나 경력금일 뿐 특정 사건에 대한 청탁이나 알선의 대가가 아니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피고인이 국정에 조언한 것은 대통령의 아들로서 할 수 있는 사적인 조력이었을 뿐 이를 알선 수재로 몰아가는 것은 무리한 기소라고 항변했습니다. 또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자금 관리인의 실수이거나 세법 해석상의 차이일 뿐 의도적인 탈세는 아니었다며 검찰의 공세를 방어했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과연 그 돈이
대가성이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수많은 기업인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들은 법정에서 엇갈린 진술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이는 순수한 마음으로 지원했다고 말했지만 또 다른 이는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배경이 주는 위압감을 무시할 수 없었으며 사업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보험 성격의 돈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특히 한보그룹 관계자들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권력의 그늘 아래서 어떻게 돈이 움직이고 그 돈이 어떻게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은밀한 네트워크의 편린을 드러냈습니다. 법정 공방은 날카로운 신경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비밀 장부와 메모를 증거로 제시하며 김 씨를 몰아붙였습니다. 메모에는 특정 기업의 이름과 액수, 그리고 정부 부처의 인사정보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권력거래의 영수증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해당 메모의 작성 경위가 불분명하며 증거로서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될수록 드러나는 정황들은 김 씨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지위 자체가 이미 거대한 알선의 수단이었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치열한 공방을 묵묵히 지켜보며 신중하게 증거를 공토했습니다. 당시 재판장은 판견전으로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정경유착과 권력형 비리가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불행한 사건이라고 언급하며 고뇌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은 매일 뉴스를 통해 보도되는 재판 과정을 지켜보며 분노와 허탈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문민정부라는 이름 아래 자행된 비선의 횡포가 얼마나 국가 시스템을 좀먹고 있었는지가 법정이라는 투명한 공간에서 적나라하게 파헤쳐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심 공판날, 검찰은 김현철 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66억 원이라는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 피고인의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범죄이며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비선 실세의 농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버지의 국정 수행에 누를 끼쳐 죄송하며 자신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그의 목소리는 법정의 차가운 정적 속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1997년 10월 1심 재판부는 김현철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억 4천만 원, 추징금 52억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비록 공직자는 아니나 대통령의 아들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을 감안할 때 그가 수수한 돈은 알선에 대한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금융실명제를 실시한 정권의 핵심 관계자로서 차명 계좌를 이용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이정표를 세운 순간이었습니다. 권력의 태자로 불리던 인물에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사법부가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형량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도 있었으나 현직 대통령의 아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 유죄를 끌어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 의미는 컸습니다. 법정 공방은 일단락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드러난 부적절한 관계와 숨겨진 네트워크의 실체는 한국 사회에 지울 수 없는 충격을 남겼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단순히 한 개인의 범죄를 넘어 한국 특유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낳은 비극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가족이라는 통로를 통해 어떻게 부패로 흐르는지를 전 국민이 목격한 셈입니다. 법정에서의 공방은 끝났지만 그가 남긴 권력형 비리라는 과제는 이후의 정권들에게도 무거운 숙제로 남겨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구치소 안에서의 수감 생활과 그의 범죄가 국가 경제에 미친 파괴적인 영향에 대한 역사적 평가였습니다. 김현철 씨가 차가운 구치소 방에서 법정 공방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가 휘둘렀던 권력의 대가는 엉뚱하게도 평범한 국민들의 삶을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한 개인의 비리가 단순히 도덕적 해이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국가 경제의 근간을 파괴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1997년 초 발생한 한보 철강의 부도는 단순한 기업의 파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 전체에 퍼져 있던 암세포, 즉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김현철이라는 이름으로 상징되는 비선 권력이 은행을 압박해 부실 기업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게 만든 결과 대한민국은 거대한 빚더미 위에 올라앉게 되었습니다. 권력의 그늘 아래서 이루어진 은밀한 거래들은 시장의 원리를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던 5조 원이라는 대출이 한보라는 모래성 위로 흘러들어갔고 그 모래성이 무너지자 대한민국의 금융 시스템은 도미노처럼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제1은행을 비롯한 주요 시중은행들은 회수 불가능한 부실 채권에 신음하며 파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와 경제 운영 방식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김현철 씨의 구속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한국 경제가 합리적인 시스템이 아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읽혔습니다. 1997년 하반기 세계 금융시장의 시선은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이 은행 대출에 개입하는 나라에 누구가 투자하겠는가 라는 의구심이 확산되었습니다. 무디스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등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연달아 강등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썰물처럼 자금을 빼내기 시작했고 원화 가치는 끝을 알 수 없이 추락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훗날 우리가 국치라 부르는 IMF 외환 위기의 전조였습니다. 김현철 씨가 받은 수십억 원의 뇌물은 그 자체로도 거액이었지만 그로 인해 국가가 입은 경제적 손실은 수조, 아니 수십조 원으로도 계산하기 힘든 규모였습니다. 당시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은 내목했습니다. 한보 사태와 김현철 스캔들로 상징되는 한국의 정경유착은 국가 부도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정권의 실세들이 기업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의 자금을 받고 그 대가로 부실 기업의 생명을 연장해주는 구태의연한 방식은 글로벌 스탠다드 앞에서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국민들은 뉴스 화면에서 수갑을 찬 대통령의 아들을 보며 정의가 구현되었다고 믿었지만 정작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게가 파탄나는 혹독한 경제적 심판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던져야 합니다. 만약 당시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그토록 처참하게 IMF의 문을 두드려야 했을까요? 수많은 기업이 연쇄도산하고 가장들이 거리로 내몰리며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국민들이 눈물로 나라빚을 갚아야 했던 그 고통의 세월은 어쩌면 권력의 정점에서 벌어진 탐욕의 축제가 남긴 뒤처리였을지도 모릅니다. 김현철 씨가 가로챈 수십억 원의 돈 뒤에는 수백만 국민의 피눈물이 섞여 있었던 셈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구제금융 신청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송두리째 꺾인 사건이었습니다. 외신들은 한국의 위기를 분석하며 크로니 캐피털리즘, 정경유착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항상 김현철이라는 이름과 그가 주도한 비선 권력의 폐해가 언급되었습니다. 권력이 시장에 개입하고 그 대가로 부정한 이득을 챙기는 구조가 국가 전체를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비싼 수업료를 치르며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김현철 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 부도를 막기 위해 워싱턴으로 날아가 IMF와 굴욕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권력자의 아들은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정치적 조언이었다고 강변했지만 그 조언의 결과는
국가 경제의 파탄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들은 금반지를 내놓으며 나라를 살리려 애쓰는 동안 권력의 그늘에 기생했던 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덜기 위해 화려한 변호인단을 앞세워 법적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선명한 대비는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분노를 남겼습니다. 결국 1997년의 경제 위기는 단순한 외환 부족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투명성과 책임성이 결여된 권력 구조가 만들어낸 구조적 재앙이었습니다. 김현철 씨가 관리했던 그 수많은 차명 계좌와 비밀 장부들은 한국 경제의 불투명성을 상징하는 증거물들이었습니다. 경제 시스템이 정치 권력에 오염되었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무런 권력도 갖지 못한 평범한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역사는 냉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IMF 체제 하에서 진행된 가혹한 구조조정의 칼바람 속에서 사람들은 소통령이라 불리던 남자를 떠올렸습니다. 그가 누렸던 그 짧고 화려했던 권력의 대가가 이토록 길고 고통스러운 터널이 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보의 부도에서 시작된 균열이 국가 부도라는 대지진으로 이어진 1997년. 그 해의 경제사는 권력형 비리가 한 국가의 운명을 어떻게 뒤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비극적인 사례로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왜 필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 장막 뒤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그리고 혈연을 매개로 한 비선 실세의 등장은 반드시 국가적 재앙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김현철 씨의 몰락은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대한민국이 선진화된 경제 시스템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청산해야 했던 과거의 유산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경제적 폐허 위에서 국민들은 다시 일어서야 했고, 그 상처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1997년에 거센 북풍이 잦아들고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했던 소통령 김현철 씨는 징역 2년의 형기를 마친 뒤 1999년 8.15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그가 차가운 감옥문을 나설 때 대한민국은 이미 IMF 외환 위기라는 혹독한 시련을 겪으며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권력의 태전은 대중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지만 그가 남긴 권력형 비리라는 검은 그림자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지울 수 없는 깊은 흉터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배웠으며 2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정치는 과연 그 그림자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워졌을까요? 김현철 씨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현직 대통령의 자녀가 사법 처리된 첫 사례라는 상징성을 가집니다. 이는 법 앞에 성역은 없다는 엄중한 원칙을 세운 사건이었으나 동시에 권력의 심장부가 얼마나 쉽게 부패에 노출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기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현철 씨의 몰락을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정권들 역시 대통령의 자녀나 친인척이 연루된 비리 스캔들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새 아들인 이른바 홍삼 트리오 사건, 노무현 대통령의 형 누건평 씨 사건,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 사건에 이르기까지 권력의 주변부는 끊임없이 은밀한 거래의 유혹에 흔들렸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이러한 잔혹한 역사의 반복을 끊어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한국 특유의 제왕적 대통령제와 권력을 감시할 시스템의 부재에서 찾습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과도한 권한은 그 주변 인물들에게 보이지 않는 힘을 부여했고, 그 힘은 공식적인 감시 체계를 우회하여 사적인 이익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김현철 씨가 아무런 직함 없이 국정에 개입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대통령의 권위가 공적인 시스템보다 혈연이라는 사적 관계에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절차적 투명성이 무너질 때 국가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또한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권력의 사유화에 대한 강한 경각심을 심어주었습니다. 공적인 자산과 의사결정 권한이 특정 개인이나 비선 조직에 의해 좌지우지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IMF라는 국가적 재앙을 통해 목격했습니다. 김현철 씨가 관리했던 차명 계좌와 비밀 장부들은 한국 경제의 불투명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으며 이는 국가 신인도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부패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안보상의 위협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변화도 있었습니다. 김현철 씨 사건 이후 대한민국은 공직자윤리법을 강화하고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며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을 촘촘히 구축해왔습니다. 언론의 비판 기능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시민사회는 권력의 전횡을 감시하는 파수꾼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무엇보다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졌습니다. 더 이상 권력자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특권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 반칙과 특권이 통하지 않는 투명한 사회를 향한 열망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강력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김현철 씨는 이후 몇 차례 정치적 재기를 시도했으나 대중의 냉담한 반응 속에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한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권력의 그늘에서 벌어진 잘못된 행보가 한 개인의 삶에 얼마나 긴 꼬리표를 남기는지를 보여줍니다. 역사는 냉정합니다. 한때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권력을 누렸을지 모르나 기록으로 남은 진실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성장하기 위해 겪어야 했던 성장통이자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반면교사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길었던 연재를 마무리하며 다시금 묻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또 다른 소통령이 숨어있지는 않습니까? 장막 뒤에서 이루어지는 은밀한 네트워크와 부적절한 관계가 여전히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의 유령은 우리가 방심하는 틈을 타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투명한 감시 시스템과 깨어있는 시민의식이 없다면 1997년의 비극은 다른 이름으로 다시 반복될지 모릅니다. 권력은 나눌 때 투명해지고 감시받을 때 비로소 정당성을 얻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눈물을 먹고 자라왔습니다. 김현철 씨 사건은 그 과정에서 마주한 가장 어둡고 추악한 단면 중 하나였지만 우리는 이를 통해 법치주의의 준엄함을 배웠고 시스템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이 비극적인 역사의 페이지를 덮으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권력의 정점보다 중요한 것은 그 권력을 지탱하는 국민의 신뢰이며 그 신뢰는 오직 투명함과 정직함 속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의 숨겨진 진실과 그 여파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스캔들을 다시 들여다보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유혹 앞에 선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그 권력을 감시하는 우리 모두에게 1997년의 그 차가운 기록들이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의 숨겨진 진실을 끝까지 따라와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함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억하는 또 다른 역사의 순간이나 듣고 싶은 사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더 깊이 있고 냉철한 시선으로 진실을 찾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권력형 비리의 기록, 소통령 김현철 편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